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그런데 발전량이 적어도 블랙아웃이 되고요. 발전량이 너무 많아도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발전량이 너무 많으면 전력 설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 또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속에도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정반대의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시간에는요, 이 갑상선 기능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셨습니다. 내분비 대사내과의 정승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욕은 늘었는데 체중은 줄고, 또 식욕은 떨어졌는데 체중은 또 늘고 이게 좀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지금 말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 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대사가 활발해져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한겨울인데도 더위를 느끼고 땀이 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면 대사가 지연이 되면서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지고 한여름인데도 몸이 춥다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맘대로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그렇네요. 한다는 건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런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서 노화를 촉진시키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부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대사 활동뿐만 아니라 세포 활동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체의 조직과 장기의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이요, 인간의 태초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임산부가 입덧을 하는 것 또한 갑상선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HCG라는 호르몬이 입덧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초기에 태반에서 분비되는 HCG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하여서 갑상선을 과자극시키고 일시적인 갑상선 호르몬 분비 과다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에 민감한 여성들에서는 오심과 구토 같은 입덧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20g 정도의 작은 기관인 갑상선, 크기는 크지 않지만요,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먼저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갑상선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영어로 사이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사이레오스, 방패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한자를 풀어서 읽어보면 갑옷갑, 형상상, 샘선이라고 해서 갑옷의 형상을 했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목앞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기도 주위를 감싸고 있고 우엽, 좌엽, 협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갑상선은 우리 목 앞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장기이고요. 우엽, 좌엽, 협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먼저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관여하며 열 발생을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정상적인 골 성장과 뇌 발육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한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고 그 외에도 갑상선염,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이 갑상선 질환에 있어서 주요 진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짚어주셨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흔히 건강검진을 가다 보면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또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곤 합니다. 뭐 망울이 이렇게 만져진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 갑상선 기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많이들 하는 질문인데요.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 즉 암을 유발하는 종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자체적으로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 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갑상선 결절의 크기 혹은 자율 분비능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결절도 있습니다. 이는 독성 결절이라고 하고요. 독성 결절의 진단은 혈액 검사, 갑상선 스캔,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면역 체계가 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르몬을 좀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갑상선 중독증이란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즉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갑상선에서 호르몬 누출이 많아졌느냐에 상관없이 혈액 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에 노출된 말초 조직에서 여러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과도 자극되어서 갑상선 자체에서 호르몬 생성량이 많아지는 그레이브스 병이고요. 이것이 갑상선 중독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레이브스 병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갑상선 염증인데요. 갑상선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양은 정상인데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갑상선 조직이 파괴되면서 갑상선 내에 저장돼 있던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으로 누출이 되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유사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예로는 무통 갑상선염과 아급성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듣기를 갑상선 중독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불같은 화를 낸다든지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다든지 때로는 또 갑자기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추위를 또 극심하게 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극과 극으로 오간다고들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갑상선 중독증이 발현이 되어서 처음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신경계나 심장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말씀하셨듯이 민감함, 불안함,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등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중독증의 원인에 따라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을 하여서 반대 증상인 피로감 내지는 변비 등을 호소하게 되어서 갑상선 중독증을 앓게 된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극과 극의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기관은 하나지만 그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정반대의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갑상선 자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방금 그레이브스 병과 비슷한 질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어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0.72명이고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성별로 보시면 남성에선 2.09명, 여성에서는 4.70명으로 여성에서 더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레이브스 병의 병인으로는 첫 번째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항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서 흔히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여성이고 출산력이 있는 경우,
직계 가족 중에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레이브스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흡연을 하는 분들에서는 그레이브스병의 발병 위험이 3.3배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인터페론 알파,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그레이브스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이영걸 씨도 바로 네. 이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배우 활동도 그만둔 기억이 있는데요.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눈이 또 뭐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욕이 증가한다, 식욕이 증가해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도리어 체중은 감소한다, 손이 떨리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설사를 많이 하게 된다 등의 증상이 생기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임상소견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갑상선 종입니다. 갑상선 종은 갑상선에서 호르몬 생성이 많아지고 그 분비가 많아지면서 목 앞에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두드러지게 커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엔 실제로 침을 삼켜보라고 하면 이 갑상선 종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덩어리로 커져 있는 갑상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갑상선이 기관지나 식도를 압박하게 되어서 호흡곤란이나 삼킴 장애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소견은 갑상선 안병증인데요. 이는 눈 주위 조직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안병증 초기에는 안구 건조증, 눈의 이물감을 호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눈꺼풀이 붓고 안구가 돌출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시야 장애와 복시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침륜성 피부병증은 그레이브스병의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긴 한데요. 주로 정강이에 생기고 붉은색 내지는 갈색의 피부 병변이 생기는데 이 병변은 가려움증 내지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겨울에 얼굴이 좀 붉어지고 덥다고 하시고 또 땀도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증상은 이제 좀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혼돈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갱년기 증상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 질문인데요.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감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얼굴의 붉어짐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가슴 답답함, 식은땀 등이 나는 경우라면 폐경기 증상은 보통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라고 하죠. 안면 홍조가 생기면서 가슴 답답함, 식은땀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한꺼번에 일어났다가 또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주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대사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해도 살이 빠지지만 폐경기에는 대사가 지연이 되어서 오히려 살이 찌는 차이가 있고 더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갑상선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특징 잘 기억하셨다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과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면서 갑상선 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레이브스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돌출과 같은 안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갑상선 검사로는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를 하고요. 영상 검사로는 갑상선 스캔과 초음파를 시행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초음파 사례 사진입니다. 갑상선의 협부, 우엽, 좌엽인데요. 갑상선이 미만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갑상선 실질이 불균질하고 전반적으로 저에코 음영의 실질을 보이게 됩니다. 혈류 검사, 도플러 초음파를 넣어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혈류가 증가하여서 갑상선 내 혈류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과 갑상선염은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종이 미만성으로 대개 대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안구 돌출, 그리고 자가항체 보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의 가족력이라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며 지속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준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반면에 갑상선염은 일시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항갑상선제와 같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량을 줄이는 치료는 받을 필요가 없고요. 특징적인 감별점은 먼저 아급성 갑상선염은 상기도 감염이 최근에 있었고 염증 지표가 증가하면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갑상선을 눌러보면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통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통증은 없지만 2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출산력이 있고 그러면서 자가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일시적으로 이행하였다가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몸속 에너지와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먹어도 체중이 계속 준다고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될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의 정서까지도 관여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서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시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불안감, 예민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시에는 피로감, 무기력감,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갑상선 기능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갑상선 걸리면 엄청 피곤하다 하던데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좀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들었어요. 눈이 이렇게 비대해지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또 빠지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친구가 걸렸는데 증상을 보니까 체온 조절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더운데도 더운 줄 잘 모르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루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웬만하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갑상선 정기검사를 매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교수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기능 질환과 갑상선의 구조적 질환으로 나뉘는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갑상선의 구조 질환, 암이나 결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 질환과 결절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합니다.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는요, 갑상선 기능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질문 있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 보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분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갑상선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갑상선에 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중단했습니다. 진짜 사실인가요, 이게? 항우울제 중에 리튬 계열의 약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의로 중단을 하지 마시고 담당 의와 상의를 하여서 약제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튬에 들어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면 다른 약으로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약제를 복약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면 약을 상담하에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계속 살이 빠지고 있으니까 진짜 그래야 되나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과다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 조절이 되지 않고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근육의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이 안정화된 후에는 담당의와 상의를 하여서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기능 항진증이 있는 동안에 가벼운 운동은 해도 되겠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제주에 식사를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음식이 안 넘어간 것 같다. 혹은 뭐 이렇게 생선 이런 걸 먹지도 않았는데 가시에 찔린 것 같다. 이런 걸 느낀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니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는 걸 찾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걸 목에 만약에 다른 이유 없이 뭐 걸리는 것도 없는데 이물감을 느낀다면 갑상선 질환이 왔구나. 병원 가야 되는구나. 맞나요? 네, 갑상선 검진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갑상선에 큰 종양이 생겼거나 갑상선염이 왔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와 초음파는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에도 특이소견이 없다면 이비인후과나 소화기내과에 방문을 하셔서 인후두 검사와 위내시경을 시행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갑상선염이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갑상선염과 암은 별개입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염 걸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갑상선 기능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좀 길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치료해야 이런 갑상선 호르몬을 좀 잘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고 많이 선택을 하는 치료 방법은 항갑상선제, 약물 치료인데요. 항갑상선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시키는 기전의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 환자의 98%가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갑상선제의 치료 기간은 항갑상선제 12개월 내지 18개월 투약 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고 갑상선 자가항체가 음전이 되면 항갑상선제 중단을 권고하고 이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하지 않는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치료 기간일 뿐이고 환자에 따라서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는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흔한 경증 부작용으로는 과민 반응이 있는데요. 약 3에서 5%의 환자가 경험을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피부 발진 등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약하면서 항갑상선제 치료를 유지해 나갑니다. 반면 항갑상선제를 더 이상 투약할 수 없는 중증 부작용도 있는데요. 먼저 무과립구 혈증이라고 해서 약 0.1에서 0.5%에서 경험하는 드문 부작용인데 발열, 인후통 증상, 심한 목감기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갑상선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목 안이 붓고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진다면 약제의 중증 부작용은 아닌지 의심하고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중증 부작용으로는 간 독성을 치료를 받는 분의 0.15에서 0.3%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2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회복이 된 후에 항갑상선제 치료는 받지 못하고 다른 치료 옵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방법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키는 기전의 치료법이고요. 방사선 요오드를 경구로 복용을 하면 빠르게 흡수가 되어 갑상선 세포에 축적되고 131 요오드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에 의해 갑상선 조직이 파괴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장점입니다. 굉장히 경제성이 좋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갑상선 종이 있는 경우에 1년 안에 갑상선 크기가 정상화되고요. 50 내지 90%의 환자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치료가 되고 반대로 약 50%의 환자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거의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약하여야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적응증입니다. 30에서 35세 이상의 환자에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항갑상선제 치료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항갑상선제 부작용이 있으나 수술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약물 복용을 원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방사선 요오드를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방사성 물질이다 보니 조금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체내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혹시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권유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고 나면 대개 1주에서 2주 후에는 체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모두 배출이 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요오드의 용량은 낮기 때문에 거의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위 사람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와의 접촉은 치료 후 일주일 정도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 타액, 소변, 대변, 땀으로 방사성 요오드 그 대사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30세에서 35세 이상 환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임기 여성 혹은 남성에서 약 1년간은 임신을 시도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30세에서 35세도 활발하게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적응이 가능한 연령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임신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난 12월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그냥 살이 쪄서 아픈가 보다. 살이 쪄서 뭐 계단도 오르기 힘들고 숨도 차고 더위도 많이 차고 이런가 보다 하고 3년 넘게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연찮게 갑상선 저처럼 항진증을 앓은 동생이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 증상을 한 2박 3일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언니 항진증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병원을 가니까 뭐 초음파 보기 전부터 갑상선이 심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2달 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따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근데 추위를 더 많이 타요.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네네. 되셨어요? 네네. 많이 피곤하진 않으셨고요. 진단 이후 4년간 꾸준히 약물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이지은 씨. 2019년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이 되어서 항갑상선제를 투약을 해왔는데 갑상선 종이 너무 크고 약으로는 도저히 기능 조절이 되지 않았으며 1년 전에는 심방세동으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되어서 약물 치료가 아닌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환자분과 상의하여서 올해 2월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으셨고 현재 갑상선 종도 많이 줄어들었고 갑상선 기능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빠지게 되어서 갑상선 호르몬 보충 중에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방치할 경우 심부전, 심방세동 등 자칫 심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지 10개월이 되었는데요. 갑상선 크기는 거의 정상화되었습니다. 갑상선 실질은 불균질한데요. 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로 가는 자가항체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갑상선 실질도 균질해지는지 추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개월 전보다도 갑상선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갑상선 혁부는 지금 3mm로 잡히고요. 네. 거의 정상 수준이고요. 치료 이후 현재는 다행히도 잃어버린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중이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요. 뭐 눈 뜨자마자 바로 약으로 시작해요. 식생활이랑 운동을 또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게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분의 절반 이상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한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에 더불어서 갑상선 자가항체, 초음파 추적 진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갑상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기능 이상이 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진행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겠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세 번째 치료 옵션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기전의 치료법이고 치료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수술의 적응증은 항갑상선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갑상선 종이 너무 커서 주위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빠른 감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동반된 예로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경우에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조금 뭐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전신의 대사 과정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국내 발생 현황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에서 15년 데이터로 봤을 시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76명이고 유병률은 0.73%입니다. 성별로 보시면 남성에선 0.52명, 여성에선 2.68명으로 여성에서 더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95% 이상, 거의 대부분이 1차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즉, 1차적으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 70에서 85%는 자가 면역 갑상선염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이것은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 것으로 인해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가 2차적으로 떨어진 것을 일컫고 굉장히 드문 원인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고위험군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질환의 과거력,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하였거나 그레이브스병의 치료를 잘 받아서 반대로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과거 질환력으로 경부 방사선 조사를 여러 가지 암의 치료로 받은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뇌하 수체 기능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오다론이라고 해서 항부정맥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약물의 복약으로 인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좀 오래 방치할 경우에 가임기 여성은 뭐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황체 형성, 배란, 자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방치가 되면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진단을 하고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하는 것이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리고 중요한 치료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성인, 그중에서도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빈혈이 있어서 병원에 찾았다가 갑상선 질환,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 성장이 너무 좀 더뎌서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갑상선 질환은 말씀 주신 대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기에서부터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과 발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키가 빨리 크지 않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살이 계속 찌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기에도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부터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하면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의 이렇게 수치가 좀 적어지게 되면 한여름에도 이제 추위를 타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던데 좀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무증상부터 심한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다소 비특이적인데요. 쉽게 피로해진다, 목소리가 쉰다, 체중이 증가한다, 근육통이나 쇠약감을 느낀다, 손발이 저리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인지 기능이 둔화된다, 인지 기능이 민감해진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징후로 바꾸어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차가워지고 얼굴, 눈 주위, 손등, 발 등이 부종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탈모가 생기고요. 맥박이 느려지고 말초 부종, 그리고 확장기 고혈압, 심낭 삼출과 같은 심장 이상이 생기고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두꺼워져 있는 거대 혀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점액 부종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한 분들의 특징적인 얼굴 외형 소견인데요. 피부와 피하에 점액질이 침착되면서 얼굴이 둥글게 붓고 표정이 없어지고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얼굴형을 보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래되었고 치료를 조금 덜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솔깃한데요. 치매가 의심돼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또 진단을 받아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장기화되면 인지 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요. 치매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하였을 시 가역적으로 그 인지 기능 장애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장기화되었을 시 치매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이는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질환이 좀 노년기 환자분들한테 더 위험한 것이 골소실을 유발을 해서 뭐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유독 뼈를 더 다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칼슘 대사와 골 흡수, 골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과한 경우 그리고 부족한 경우 모두 골 다공증 내지는 골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뼈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골 밀도도 감소해 있고 골의 질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에 불균형이 생기면 골절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앞서 뭐 부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또 체중이 많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료는 어떤 식으로까지 가능할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 있어서는 호르몬 보충을 하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고요. 대개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체중도 정상화되고 붓기도 호전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약에도 체중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부어 있어서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우선 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을 우선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기억력 감퇴라든지 골다공증 또 뭐 변비, 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종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과 좀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는데요.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과 검사입니다.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고 임상적 소견도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인 의심이 진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와 자가항체 검사,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의 초음파 사례 사진인데요.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종, 그러니까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갑상선 크기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 실질이 좀 불균질해 보이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와 마찬가지로 갑상선 실질 내부에 저에코 음영이 군데군데 보이고 거칠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경우에는 미세 결절화라고 해서 갑상선 내에 작은 결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장기화되면 갑상선이 위축이 되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입니다. 치료의 목표는 갑상선 호르몬 결핍을 보충하여 말초 조직의 대사 상태를 정상화하는 데 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상선 호르몬을 단독 투여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복약의 용량, 용법을 잘 지켜야지 갑상선 기능을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하루 한 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약을 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에서 60분 전 공복 상태로 복용하는 것을 가장 권장을 하고요. 아침 공복에 복약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녁 식사 4시간 후에 취침 전 금식 상태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 물과 함께 드셔야 되고 두유, 자몽 주스,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칼슘제, 철분제, 제산제 등과 함께 복용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약제와는 3-4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확연하게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네.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저하증과 비슷하게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오시는 케이스인데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것입니다. 이는 갑상선 자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만 증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유병률은 5에서 15%로 앞서 보여드렸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보다는 높고요. 우리나라 안성시 40세 이상 주민 3,419명의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남성의 유병률은 6.5%, 여성의 유병률은 16.4%로 이 역시 여성에서 더 많은 질환입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먼저 갑상선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 단계인 경우가 있는데요. 하시모토병과 같이 만성 자가면역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경우, 갑상선 일부를 절제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량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한 항갑상선제 혹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두경부 방사선 조사를 맞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상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갑상선 외적의 문제, 생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갑상선 기능 질병 증후군이라고 해서 갑상선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갑상선 외적인 신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인 갑상선 호르몬의 변동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후군의 회복기에도 갑상선 기능 수치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양한 갑상선염의 회복기에도, 그리고 계절 변화, 특히 겨울철에도 이런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갑상선 질환이 없는 고령 인구에서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참고치가 좀 느슨해지는데 검사실에서 제시하는 참고치는 중년, 청년층을 기준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정상 갑상선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분류가 돼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의 고도 비만인 경우에도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검사실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앞서 보여드렸듯 갑상선 이외의 원인들도 많고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과성 원인에 의한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 후 1개월 내지 3개월 안에 갑상선 호르몬 재검사를 시행을 하고 연령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령의 인구, 65세 이상에서는 비교적 완화된 참고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젊은 연령에서 발견이 되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련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 그리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갑상선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흔히들 갑상선 건강에는 요오드가 좋다고 해서 김이나 미역을 즐겨 드시거나 아주 많이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미역, 다시마, 김 등의 섭취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요오드 보충량이 충분한 국가이고요. 네. 요오드의 섭취는 과해도 부족해도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오드 함유된 식품을 무조건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영양소의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천일염이 요오드화 소금이기 때문에 이로 간을 하는 것도 요오드 섭취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일염으로 간을 하는 것도 좀 적절히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또 갑상선 호르몬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요오드의 섭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갑상선 건강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이번에는요, 갑상선 기능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30대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가 오히려 빠져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 이후에 갑상선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살이 조금씩 찌는 걸 느꼈고 실제로 체중을 재보니까 1kg에서 2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이 불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더 증가해서 약을 일단 중단을 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는 갑상선 약이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니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제가 체중 증가를 시키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고요. 보내주신 사연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 과다하게 신진 대사가 활발해져 있어서 빠졌던 체중이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갑상선이 건강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절대 자의로 중단하지 마시고요.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서 검사 후에 필요하다면 약제 조절이 필요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갑상선 건강과 체중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갑상선 약이 체중을 불리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살이 좀 붙은 거군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이 폐경 이후에 몸에 점점 건강 이상 신호가 좀 온다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갑상선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결절까지 보인다고 해서 좀 우울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편인데요. 흔히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때 지금 고민입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일반 약물로 치료 가능한 건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하네요. 네,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갑상선의 구조적 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받으신 이유는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 진단이 되었거나 암이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갑상선 초음파 상에서 결절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세포 검사 소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께서 권유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병원에서 2차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아마도 수술이 조금 무서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갑상선 수술은 간단한 수술은 아니죠? 갑상선 수술은 수술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갑상선 암이더라도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우리 건강한 갑상선 관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주실까요? 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갑상선 건강 꼭 지키시고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주저 마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만들어지듯이요. 우리 건강에도 좀 쉼표가 있어야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이 중요한 리듬 잠시 멈춰서 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질환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내분비 대사내과의 정승민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과 4학년 때 국가고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서 의학에서 제일 비중이 큰 학문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과 전공의를 선택을 했고, 내과라는 과목 안에서 갑상선은 사실 전공의 때 입원 환자가 많은 과라기보다는 외래 기반의 학문이라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서 분과 전문의로서 갑상선 그리고 내분비 대사내과 공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 음료를 마시든지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든지 프라이팬 코팅제에도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분비 교란 물질에 노출이 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내분비 샘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내분비 교란 물질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갑상선뿐만 아니라 당뇨, 뇌하수체, 부신, 골다공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내분비 내과 학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